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에는요. 저 뭔지 알겠어요. 오늘 CPI 발표잖아요. CPI 발표 때문에 들어오셨네. 그렇대. 일단 그러면 잠깐 CPI 잠깐 보도록 하죠. 잠깐 보도록 하죠.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는 3.6이었는데 네. 3.6 그리고 0.3, 4.1, 0.3 이 정도 숫자를 기대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주현수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 잠시만 시간 주세요. 네. 이왕이면 뭐 보는 김에 네이버 뷰로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 실적 저기 나왔는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네. 제가 그동안 요거 좀 연결해 놓고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CPI 같은 경우에 즉 컨센서스가 0.3이었어요. 0.3인데 지금 실제로 0.4가 나왔습니다. MOM 기준으로 0.4가 나와서 조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전 달에는 0.6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는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어 CPI, 핵심 CPI는 지금 컨센서스 0.3인데 실제로 0.3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에 좀 부합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OM 기준입니다. 그리고 YOY 기준으로 해서는 컨센서스가 3.6인데 3.7이 나오면서 0.1%가 좀 올라갔네요. 근데 이제 0.1% 올라가서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제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올라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CPI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뷰로 한번 보시죠. 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직접 함께 보시면요. 전월 대비해서는 화면 함께 화면 열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전월 대비해서는 0.4% 이렇게 올라간 거가 화면이 지금 안 되네. 지금 화면 안 돼요? 연결이 끊겼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럼 이 정도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유산환님과 한번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자 주현수 박사님, 괜히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CPI 같은 경우 코어가 4% 넘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이긴 하죠. 사실 10월 이제 9월 자료가 나온 거니까 이게 지금 4.1%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디플레이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또 이렇게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하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추세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하고 있는 추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PPI도 말씀하셨지만 PPI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코멘트를 다른 분한테 들었던 거였는데 리비전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조정치 전월 조정되는 전월 조정되는 게 원래 1.6이었는데 이게 1.95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난달에 우리가 PPI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달 와서 다시 그때를 보니까 1.9, 2.0이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PPI 쪽에서 좋아지니까 CPI도 따라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사실 좀 애매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다 이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자료가 리비전이 될 때 이 리비전된 자료를 어떻게 볼 거냐. 뭐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던 게 작년 4분기 GDP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1분기 그 GDP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 어드밴스드 자료하고 그다음에 2차 에스티메이트하고 3차 자료 보시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드밴스드 같은 자료는 사실 추정치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를 다 모아가지고 야 너네 이만큼 생산했지 너네 이만큼 생산했지 다 더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구간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만큼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리비전 같은 숫자들도 좀 열심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냥 교수님과 얘기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뭐하러 우리가 얘기했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 그럼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제목부터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미국의 노동 공급은 세대 간 차이가 결정한다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노동시장 뭐 슈퍼핫, 레드핫 뭐 이런 뭐 타이트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9월 자료를 봐도 33만 6천 건 논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제 다들 좌절하는 모드이긴 하죠. 물론 이제 다른 시장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페드에서는 은근히 이제 좋아하는 기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봐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할 때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즉 기업들이 많이 고용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안 좋아도 굳이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지 않아.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2020년에 많이 잘랐더니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오더라고. 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 쪽에서 굉장히 강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반면에 이제 그러면은 왜 공급 쪽의 이야기는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공급 쪽의 이야기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급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뭐 이민자 막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백인들이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은퇴하고 안 돌아온다. 뭐 많이 맞습니다. 하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거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은 네. 이제 이 레이버 쪽의 이제 만년 떡밥 중에 하나인 베이비 부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보통 예. 전후 세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성되고 미국에서는 특히나 그 시점이 사실은 미국의 최전성기였던 4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까지가 네. 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은 인구수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었다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이 사람들 은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뒤에는 인구가 그만큼 충분히 계속해서 대체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그게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조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사실 저도 요 며칠 전에 등남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없어 주변에. 아이가 이 친구가 없을 것 같아. 이게 0.7이니까요. 네. 뭐 물론 지금 이제 하반기를 좀 나오게 되면 0.6일 될지 정말 그건 그렇죠. 까봐야 알겠지만은 네. 야 이게 얘 친구가 아예 없는 시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뭐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구성에 문제가 있다. 서울 시내에서도 초등학교를 얼마나 없애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장기적인 이야기들이 좀 설왕설래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이렇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확실하게 젊은이 쭉 층이, 올라가고 네, 나머지가 젊은 층이 이제 줄어드는 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제가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줄어들지는 않던 약간 그렇죠. 종 모양 보이던데요. 거의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게 좀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래 그럼 증명해봐 그러면은 할 얘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지난번에 사람들을 잘랐더니 다시 안 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퍼포먼스가 안 좋아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을 거야를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는 굉장히 곤란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수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수요가 강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측면인 거죠. 네.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노동시장 참여율이죠. 그렇죠. 네.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2020년에 툭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복이 많이 더디다가 문제인 거죠. 네.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예. 여성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팬데믹 예. 직전까지 여성은 회복이 된 거죠. 네. 남성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완전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참여율은 항상 남자보다 낮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역전돼서 남성보다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네요. 네, 이거 제가 말씀을 정확히 안 드려서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각각의 지표, 즉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2020년 3월을 100으로 잡고 다시 리베이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항상 낮은데 네. 지금도 낮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얼마나 회복됐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프를 강조해서 그린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은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남성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노동시장의 공급을 잘 안 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 안 해도 먹을만 하던데. 네. 두 번째, 내가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워라벨이 끊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파트타임으로만 해도 되던데.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3년 정도 되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세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를 센서스에서 이제 보통 그 정의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6개 정도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전간기하고 이제 2차 대전 당시죠. 생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나타나 있는 게 46년부터 64년까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X세대라고 불리는 X세대. X세대. 야. 네. 오렌지족. 오랜만에. 오렌지족. 야타족. 그렇죠. 예. 이분들이 65년부터 80년. 예. 네네. 돈 네, 많이 태어나신 뜯겼습니다. 저 형님들한테. 예. 네. 그 다음이 밀레니얼. 예. 제가 이제 밀레니얼인데 저도. 네, 그다음에 X세대한테 이제- 많이 뜯겼어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이 G세대.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면 이제 알파 세대까지 21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대가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봤을 때 이 분들의 연령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59세부터 77세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투이션을 보면 그럼 다 은퇴한 거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미국은 86년에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이 나타나면서 정년제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정년이란 개념이 없어요? 정년이란 개념이 86년에 없어진 거죠. 야, 좋은 나라다. 몰랐네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나라가 맞는 거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옛날 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정년제를 폐지할 수 있으려면 사전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하면 호봉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가 네. 굉장히 크게 나타나야 돼요. 자, 호봉제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호봉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면은 저의 월급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만약에 그런데 정년제가 폐지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연봉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면은 사실 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플렉시블하지 못한 그런 노동구조,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업한테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전가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불짜리 그런 잡이 있다. 네. 그래서 너 이거 계속할래? 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 계속해서 다닐 수 있다라는 너무 거죠. 좋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느 특별한 날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해. 그리고 탁 놓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 퇴직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야, 보기에는 예. 만약에 호봉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런 걸 폐지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년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정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 정립되어 가지를 않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임금 피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임금을 낮추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임금이 낮춰지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분들이 포지션이 있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포지션이 없이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맞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네. 상태에서는 사실 이거를 정년제를 폐지하겠다? 정년제를 폐지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을 뭐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그 워킹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가 된다라는 생산성이 좋지 않으니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고 있는가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네요.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그거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면 호봉제와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벌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벌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할지 안 할지를 대략 추산이 가능해.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그런데 거죠. 미국은 생각도 못했어요. 없어. 나이 든 사람이 계속 돈 벌길래 그냥 돈 버는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 싹 빠져나갔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59세부터 77세의 나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반반씩 겹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그 소셜 시큐리티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니 그럼 그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보면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부터 보통 67세 사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때부터는 일을 그만두면은 사회보장에 따라 가지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5세나 67세에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이 왜 65세에서 67세 사이에 이제 연금을 주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뭔가 좀 중간이 비어 있는 60세부터 65세 사이가 비어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볼 때 연령대를 감안하면은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 인구 비중을 보시면은 전체에서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로 나와 있죠. 네. 이거를 보시면은 그 아래 세대도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이분들은 연배가 높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20.6%의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예. 많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세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이분들의 은퇴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네. 두 번째,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그걸 얼마나 이 인구 인터제너레이션 상에서 그것을 대체해주고 있는가? 젊은 노동 공급이 이거를 얼마나 대체해주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약 6,8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비중을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니까 네. 아래 세대를 보시면은 지금 G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한 6,900만 명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을까?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 정도의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3,800만 명으로 좀 작은 편이에요. 그 앞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5년을 구간으로 해서 자르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반드시 15년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15년이라고 감안을 하고 이거를 스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1.5 곱해보죠. 4천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6천만 명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떤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인터제너레이션으로 노동 공급을 대체해주는 효과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종이죠. 예.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누가 종이랍니까 이거를? 저도 종이라고 해요. 사실은. 제가 하도 밤마다 종을 치니까 저런 건 다 종처럼 보여.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예. 제일 위쪽에 이제 제가 진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제일 위 연령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저거? 이제 그런 연령을 연배하셔서? 따져봤을 때 인구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지금까지는 이게 감소를 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 세대의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메디컬 측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네. 여전히 이러한 것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인구 감소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은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202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이전의 기울기는 상당히 양의 기울기를 갖고 계속해서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즉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의 노동 참여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갑자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지금 22%에서 26%대까지 노동 참여율이 올라갔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더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팬데믹 터지고 나서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23% 수준에서 물론 업다운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제가 혹시 그 코로나 지원책 때문에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구간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근거를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왜 올랐어?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건강하니까. 확실하게 아니 물론 건강하기도 하시겠죠. 이제 뭐 계속해서 혁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그래프가 2009년부터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2008년, 2009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들의 401k 계좌의 웰스는 반으로 떨어졌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는 은퇴해야지 내년이면 은퇴 65세야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반이 됐어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 지분 포크로징 당했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브시디도 주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때는 또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죠. 오히려 바로 리턴이 됐어. 바로 업사이드 리커버리 되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전부 주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값도 올랐어. 전부 주식하고 있어 지금.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게 바뀌죠. 은퇴를 하게 되는 순간 이제 401k에서 주식 계좌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국채나 아니면은 은행 예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굉장히 세이프하게 만들어 놓고 볼레틸리티 안 만들게 그래 가지고 캐시 스트림을 그냥 거의 고정시켜 버리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개인연금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베이비 부머의 문제, 첫 번째 인구의 자연 감소, 두 번째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즉 이 세대의 노동 공급은 계속해서
작아질 것이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는 higher for longer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거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걱정인데,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면 임금도 굉장히 높게 계속 유지될 거고,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쨌든 높은 임금을 계속 지불해야지 누군가 올 테니까. 그 말씀이세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노동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으로 고임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높았던 임금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높은 임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서라도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이게 2%까지 곧 가겠지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별로 그 다음에 페드에서도 1년 동안은 생각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뒤에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 그러니까 직업 전선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안 들어오는지를 한번 그렇죠. 보여주세요.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노동 공급이라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고 새로운 인구들은 들어와요. 네. 그럼 새로운 인구들이 그거를 대체해주면 되겠죠. 네.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일런트 제너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밀레니얼까지 연령 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얘는 노동시장 비참여율이에요. 비참여율이요? 예, 그러니까 높아지면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 것들이 정신이 없네 지금. 그러면은 가장 놀라운 게 이거죠. 지금 그 어린 것들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이 그 옛날 세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노동시장 비참여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베이비 부머의 노동시장 비참여율이었어요. 네. 25세일 때는 이분들이 25세일 때는 이 정도의 비참여율을 갖고 있다가 이게 점점 그 하락하죠. 노동시장 비참여율이. 예.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비참여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나이가 그렇죠. 들면 들수록 은퇴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네. 이거 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면은 이 사람은 벌써 20년 근속 기간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네. 나 40대 되면은 연금도 이미 대충 다 끝났고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비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좋은데 그 다음 세대 X세대 약 2% 포인트 가까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네요. 스타팅 포인트가. 예. 네네.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가 되면은 아이고. 여기와 비교를 하면은 거의 지금 약간 그 과장하면 2배 가까이 올라서 7%대에서 14%가 넘어서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시장 비참여율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건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도 줄어드는데 유리잖아요 지금 방금. 그렇죠. 수도 근데 줄어드는데 저는 좀 율도 조금 생각 드는 네네. 게 뭐냐면 이게 예전 과거에 비해서 약간의 그 저때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만약에 제가 네. 칭한다면 약간의 그 여러 이제 학위나 네. 또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어떤 니즈에 대한 그때 이제 25살에서 30살 사이에 뭐 대학원이나 여러 이런 붐이 네. 오히려 조금은 저런 비참여를 좀 부추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정답이죠. 아 그래요? 네. 이야. 정답. 자 여기를 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남성들 지금 이 데이터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예요. 일단 예. 그거를 좀 네네. 염두에 두시고 남성만. 남성.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추이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은 대졸 이상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두 개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얘기를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첫 번째 그림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죠? 참여율이 완전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예. 두 번째에는
아 이거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이게 유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러면 약간 애매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참효율이 떨어지는 모습. 네네.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25세부터 30세까지 공부. 학교에서 더 추가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들의 경우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세 때 대학원을 간다라던가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세 정도가 되면 대학원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은 대학원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는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에듀케이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게 대졸자 이상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네. 왜 늘어나는데 왜 그러네. 비참효율이 이렇게 그러네요. 높아졌는데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이 크게 이제 그 이유를 3개 정도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스쿨링,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이 케어테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든지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기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은 뭐냐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비참여율과 베이비 부머의 비참여율을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스쿨링에서 빨간색으로 3% 정도가 나타나 있는 거는 밀레니얼들이 3% 정도 더 비참여율이 높다. 왜? 스쿨링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대학원을 가고 더 교육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훨씬 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도 충분히 뭐 그 워킹을 하는데 그 문제가 먹고 없었고 사는데, 네. 중산층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뭐 비슷하죠. 네. 대학은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30세까지 이제 이런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되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랑 별로 다를 거 없다.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오케이 대졸자 아. 이상들은 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어테이킹의 이슈,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잠깐 어떤 특별한 이유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든가, 이 부분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 세대를 가든. 그렇죠. 계속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아, 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뭐 어디 가나 구조적- 또라이 한 명씩 있다는 그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더 부분이 문제예요. 아더. 이 아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처음에 25세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예. 대충 2%포인트가 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아, 예전과 지금의 밀레니얼과의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네, 그게 이제 아덜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외부적 변화는 뭐가 변했어? 일단은 지금 교수님께서 여기 써주신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장애, 질병,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이 뭐 이 항목에 좀 포함되어 있다. 그거를 앨런 크루거가 2017년 논문에서 예. 제시를 한 거죠. 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왜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비참여하느냐? 장애가 상대적으로 커졌을까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질병 뭐 거의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에이즈의 이슈라던가 이런 예. 부분이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나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예. 그거에 따라서 뭐 영구적인 부작용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를 엠피리컬하게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라는 것, 즉 합법적인 마약 투여가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사실 네. 마약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정말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샌프란시스코,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두 곳이 샌프란시스코하고 필라델피아. 예. 그리고 저희 세대 때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게 디트로이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합법화돼 가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통계적으로 아니면은 계량적으로 연구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현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게 하나의 미국 산업을 이끌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어찌 보면 뭐 실리콘밸리부터 해서 그렇죠. 가장 최근 뭐 수십 년간 핫했던 네. 그곳에서 가장 큰 마약 문제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많은 노동력이 정말 완전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밀레니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밀레니얼도 벌써 40대 중반이에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4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그랬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기 맨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 선 맨 앞에 선봉장에. 그렇죠. 그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세대들이에요. 지금 밀레니얼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Z세대 나와야 되고 알파세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세대의 비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게 쉽지 않은 누가 자신 있게 더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요인들을 크루거가 주장한 것처럼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한다면 특히나 젊은 시대에 이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베이비 부머의 노동 공급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 자체만으로 되게 위협적이긴 한데 미국은 출산율은 괜찮은데 마약을 비롯한 뭐 여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산율의 문제,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죠. 미국은 그러면 괜찮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당 신생아 수가 60년대 40명대에서 5명까지 떨어졌어요. 1000명당 5명.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명, 24명 정도 수준에서 11명까지 떨어졌죠. 여기도 떨어지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좀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선진국이다라고 한다면 이 출산율의 하락세는 마찬가지 현상이다. 근데 즉 기울기 자체가 물론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는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출산율의 저하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절반이거든요. 야, 근데 참 저게 저 어떻게 될지 진짜 아직 그 웨이브가 안 왔어. 무슨 웨이브? 그러니까 저기서 큰 지진이 났는데 바다에서 그 이제 쓰나미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웨이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 한 2, 3년 내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막 그게 이제 현실화돼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초기에 오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민이죠. 이민자의 숫자를 보시면은 락다운이 됐으니까 코로나 때에는 이민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푹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회복되고 있죠. 기존의 추세는 거의 다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기울기로 따지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압축돼서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아까 종형 그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가 왜 안정적으로 보이느냐?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로 되겠니?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숫자들을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로봇이죠. 그렇죠.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 뭐 2020년 그
고용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 그 잠깐 이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를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하이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두 개의 바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장은 성숙화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설치 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오. 43,000에서 42,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게 2018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반면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로봇이 서비스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상대가 안 되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로봇들의 설치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물론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네. 예. 22년, 23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로봇이 좋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그러네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민 시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 고민 많이 일본도 하고 마찬가지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도 우리도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은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경우를 맞아요. 쉽게 보실 수가 있죠. 네. 키오스크도 이미 거의 뭐 머처된 걸로 보여지고 네.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세대 때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6년부터 65년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시장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됐다. 저 멀리 있던 쓰나미가 지금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젊은 인력들은 네. 노동 공급에 별로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고 로봇이나 방금 보여주셨던 이민 이걸로 해결이 됩니까? 균형이 맞춰져요? 이게 균형이 맞춰지려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노동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러분들 그 경제학 그 개론을 보시면은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 그리죠. 네. 그리고 수요가 강해지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공급 곡선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네. 그럼 그 결과는 뭐죠? 균형점이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렇죠. 그게 뭐죠? 임금이죠. 시간당 임금 대표적으로 보는 아이가 보시면 이때의 기울기하고 이 시점에서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네요. 약간 이렇게 예.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5%대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2년 동안 임금이 5%씩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월간으로 따졌을 때. 야,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부터였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아직도 3%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을 볼까요? 그 이전은 2% 언더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었다. 네. 그리고 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아, 참.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수요 쪽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만 공급 저 먼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구 비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얘네가 대통령을 이 사람으로 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비 부민 세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세대 때는 고등학교를 갈 때 연합고사를 쳤었는데 그때 경쟁률이 2대 1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젊은 분들은 예. 아마 전혀 납득하지 못한 이게 무슨 예. 고등학교는 그냥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물론 그때는 고등학교 숫자가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 예. 그만큼 인구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들이 무언가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통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느냐. 우리는 생각해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그 증권사의 경제 리포트나 아니면은 경제 논문들을 살펴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이 꽤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지 이분들이 언제부터 인구가 감소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이제부터 그 효과가 본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임금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아니겠느냐 예.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매번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노동시장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는 좀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좀 많은 시간이긴 했는데 좀 되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마약도 그 구조적으로 좀 젊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오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시장 예. 측면에서는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만들 때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미국에서 그 마약이 양성화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보다 이게 그 중독성이 심하지 않다. 이제 뭐 이런 저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맞아요.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도 들여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국금융연수원 예. 주연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죠? 예, 아니 저는 사실 지금 글로벌 라이브지만 네.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시장이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가지고 한국 시장도 한번 좋습니다. 왜냐면 진짜 네. 우리가 막닥뜨리고 있는 사회니까 그러니까요. 더 심각할 것 같아 사실. 다음에 꼭 저희가 예.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